논평 부탁드립니다.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씨는 지금 뭐 그냥 웃고만 다니네요. 국민들이 폭망해가지고 다 죽을 지경으로 다 만들어놔놓고 웃고 실실 웃고 다니네. 그것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그 대통령 할 자격. 잠깐만요. 네네.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과정의 정당성도 그렇고 예, 이후에 또 국정을 이끌어간 능력 부분도 그렇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대통령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에 빠져들었지 않습니까? 예, 뭐 우선 그 서민들이 국민들께서 느끼는 부분은 이제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 회복 불능 상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저도 뭐 그렇게 실물 경제는 회복 불능이다. 경제 문제고 어떤 뭐 글로벌 경제의 어떤 문제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예, 그 대한민국 내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예,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의도적으로 망가뜨려서 어떤 이렇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더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제목이 IMF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요. 왜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 정치에서 여와야가 있고 예, 장악한 어떤 그 세력들이 자기들 어떤 그 다음 재선 또는 선거에서 자기들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전 산업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어떤 국정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경제는 뭐 의도적으로 완전히 뭉개버렸고 예, 지금 뭐 안보 국방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거의 뭐 문재인이 여적죄로 한번 고발됐을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역 대통령을 그 여적죄로 고발한다는 자체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꼈으면은 그렇게 그 고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국방 안보가 무너졌잖아요. 이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도 완전히 뭐 국민들 또는 서민들이 너무나 뼈아플 정도로 지금 고통 속에 저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예, 이미 뭐 자영업자도 뭐 백수십만이 아마 20~30만 이미 뭐 폐업된 상태고 특히 중소제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가동률이 뭐 50%도 안 될 거예요. 중소. 내수 경기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중소제조업체 한 20~30인 정도 아주 그 소형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급여도 못 주고 아마 가동 자체가 안 될 거예요. 판매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점점 위로 가면서 이제 소위 그 중소기업체 중에 조금 규모가 큰 뭐 중견업체 뭐 한 300~400명 또는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그 중견기업들도 지금은 구조조정 들어가고 사실 구조조정 하지도 못해요. 이미 사람을 인위적으로 해고를 못하니까. 결국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노동법이 워낙 뭐 무거워서, 그렇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때까지 가고 있다고요. 같이 죽자는 상황이 지금 가고 있대요, 대한민국 경제가. 예, 그리고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출 주도형인데 수출 자체도 아마 금년 7월 달에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엄청나게 감소했을 거예요. 아마 한 10몇 % 수출 감소했다고 제가 그 통계를 본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지금 경제 자체가 자영업부터 대기업까지 총체적으로 지금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 불능상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자,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요. 예, 이 정도가 되면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뭐 외국도 마찬가지 정상 국가 같으면요. 지지율이 이게 한 10% 20%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예, 정상 국가 같으면은.
예.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문재인이 지지율 54%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신은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 수치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게 지금 비정상이거든요, 지금. 뭐 어디엔가 비정상이겠죠, 뭐. 자, 그런데 예. 근데 결국은 현재 이제 이 모든 그 실정, 소위 경제든 안보든 외교든 모든 게 고립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50% 넘는다. 이게 지금 비정상 아닙니까? 예. 그러면 두 가지라고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든 아니면은 여론을 조작하든 그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가 뭐냐면 언론이 이미 장악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가 실정하고 의도적으로 나라를 완전히 아주 파국으로 몰고 가든 아니면 실수 무능해서 그렇든 간에 결국 언론이 그걸 제대로 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적을 정상적으로 언론이 작동하게 되면은 현 그 문재인 좌파 정권은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식적 같으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바로 언론이 이미 이 좌파 언론, 소위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이 현 정부인 좌파 정부의 부정적인 이 보도는 전혀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여론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은 그대로 거기에다가 속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완전 반토막 내더라도 국민들은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이런 아주 비정상적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거기에는 지금 언론이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치에 관심 있는 그룹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일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자기 먹고 사는 걸 야, 하도 뭐 정치의 식상에서 뭐 정치는 뭐 보지도 않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그게 연계될 때 관심을 갖지 일반적으로 사실 정치에 관심 갖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방도 그렇고 뭐 대부분 또 젊은 층도 그렇고 보면은 그 언론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언론이 정치를 다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언론이 정치를 다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론이 홍보의 수단이 매우 중요하죠. 역대 어느 정권도 사실 그 정책을 아무리 잘 피더라도 홍보 부분이 부족하면은 결국은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는 어떤 인식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과거 국정홍보처도 있었고 항상 이 언론을 이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하거든. 그것도 하나의 스킬이죠. 그런데 어째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언론은 정상적 어떤 이 팩트에 기반한 이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념적이고 자신들이 이익에 굉장히 예민하고 더더구나 현 언론은 민노총 언론 노조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철저하게 현 좌파 정부와 한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 정권의 탄생 자체도 탄핵 때 언론 노조들이 언론이 결국은 같이 선동해서 한몸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언론이 이 정권을 만들어줬죠, 뭐. 그러니까 네. 이 현재 언론은 싫든 좋든 간에 한 배를 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중동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파 매체로 인식됐지만 실질적으로 탄핵 때부터 거의 좌파 이 정치 세력과 거의 한 몸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부분이 우리가 조선일보 같은 경우 보면은 탄핵에 반대한 우리 입장에서도 조선일보를 그냥 규탄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엊그저께가 보니까 또 이 좌파 소위 반일 이 운동하는 그 세력들도 조선일보 폐간하라고 같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 조중동 같은 경우는 매우 자기들 스스로 자초한 건데 우파의 어떤 그 이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으면 최소한도 우파로부터는 지지를 받고 좌파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 이 조중동 이 언론 매체는 좌나 우로부터 양쪽에 다 어떤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출발점이 탄핵 때 결국 저들의 어떤 잘못된 하나의 선동 왜곡 보도로 인해서 현재 자신들이 지금 현재 그러한 위치에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이 언론 자체가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 좌파 정권이 그 많은 실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을 강하게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사실은 이 좌파가 아시다시피 윤석열이가 얼마 전에 검찰총장이 임명됐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 그 사실 기수가 23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 검찰총장 임명보다도 훨씬 5단계나 이게 아주 그 파격적으로 승진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던 기수를 전부 다 이제 그 사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가라고 쫓아낸 거지. 예. 근데 결국 그것도 무슨 의미냐면은,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이제 검찰 내에 이 전 정권, MB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 나름대로 어떤 검찰 내에 이제, 위치 갖고 있던 검사들이 결국 이제 물갈이 된 거거든요. 물갈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저는 두 가지 의미, 윤석열을 검찰총장 임명한 것은 결국은 탄핵 때부터, 특검 때부터 윤석열이가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소위 적폐로 이제 한 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 하나 있고, 둘째, 결국 검찰을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검찰을 쥐고 흔들어야 되거든. 왜? 이들이 원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해서는 검찰을 결국은 쥐고 흔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걸림돌이 될 만한 그 검찰 고위직은 전부 다 정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무리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히고 결국 그 이후에 한 4기수 정도 전부 다 결국은 옷을 벗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윤석열, 소위 좌파는 윤석열이가 어떤 신이 많은 그런 검사들로 이제 전부 인사를 채워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들 자체가 이제 정치 검사화 시킨다. 예. 그리고 완전히 그 검찰을 장악한다. 이거거든. 어떻게 보면 이 공수처와 거의 버금갈 정도의 실질적인 검찰이 정치 검찰화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공수처 안 해도 되겠어요. 뭐 윤석열이 그렇죠. 하면. 예. 굳이, 그럼요. 그 상태까지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의도가 뭐냐 하는 부분이 결국은 우파 세력을 괴멸시키고 적폐라는 하나의 불법 집단으로 매도시켜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적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실을 좀 인식해야 되고, 사실 이미 법원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법 연구회나 또 민변 같은 애들이 전부 뭐 장악해가지고 대법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선관위도 장악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이미 조직이 대한민국의 모든 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관들이 다 장악되어 있다 보니까 언론도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가리는, 그리고 거기에 반발하면은 검찰에서 무작위로 기소시켜버리는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그렇지. 뒤에 뭐 조사해가 좀 걸리면 다 잡아야려고 하고 있는 자,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어떤 전국 상황 같으면은 이 여권, 소위 국정을 이 장악하고 있는 이 여권이 이렇게 개판을 치게 되면은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소위 반대 정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소위 보수 우파 정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자, 황교안 총리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그 당시에도 결국은 어떤 완전히 뭐 우파가 초토화된 결국은 탄핵에 자신들이 스스로가 이런 이 자멸을 초래한 이런 세력들이 지금 정당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뭐 보수 우파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상태에서 결국 황교안이 등판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보세요. 지금 최근에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황교안 씨의 지지율이 어떤가요? 결국은 뭐 19%인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10%. 예,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고정 어떤 보수 우파의 지지율 반토막도 안 된단 말이에요. 뭐 40%는 그러니까,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 좌파 정권이 완전히 개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표명하는 이 정당의 또 리더의 지지율이 전혀 오히려 지금 문재인 반토막도 안 된다. 더불당보다도 거의 뭐 지지율 반토막이라는 얘기. 그게 뭘 뜻하느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좌파 정권이 아무리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정말 눈에 뻔히 보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이렇게 그 어렵게 하루하루를 그 생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지지율이 50% 넘는다. 이게 지금 비정상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한 달, 두 달, 5개월, 6개월 간다고 했을 때 달라지겠느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건강한 보수 우파 정당 또는 정치 리더가 존재한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어떤 많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은 대부분 사실 그 국정을 전담하고 있는 그 여당 쪽이나 어떤 청와대에서 개판을 치게 되면요. 언론이 비판하고 또 정치인들이 또 장외에 나와가지고 비판하고 그게 상식이거든요. 하물며 이 좌파 같은 경우는 우파 정권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수 하나 잡아가지고 이 이명박 때 이 촛불 광우병 파동 때도 정말 왜곡시키고 이제 MBC 그 PD 수첩에서 거짓 해가지고도 난리 피웠잖아요. 예. 이 좌파들은. 그리고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전혀 관계없는 그것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광화문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좌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 그런데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하는 이 정당 정치인들은 수없이 많은 정말 문재인이가 여적죄로 고발당할 정도의 안보가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고작 한 게 얼마 전에 뭐였어요?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에서 오자회동에 동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좌파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이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상황 같으면은 어떻게 정치 투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지 답이 뻔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황교안 씨가 청와대 가가지고 문재인하고 사진을 같이 찍는다거나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게 뭡니까? 반일 감정에 동조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씨가 일본의 반일에 대한 부분에서 그 지역구마다 현수막을 붙여갖고 반일 감정에 동참하는 이런 매우 저는 그 정치적 판단도 너무너무 아마추어고 정무적 감각도 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정말 저 사람은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닌데 할 정도로 저는 그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무현이보다도 훨씬 못하다고요, 황교안 씨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미 FTA 같은 경우에 밑에 참모들이 좌파 세력들이 반대해도 노무현 씨는 FTA를 밀고 나갔다고요. 왜? 좌파적 사고가 갖고 있지만 자기가 대통령 돼 보니까 국제관계에서 한미관계에서 이게 간단치 않다 해가지고 결국 그게 국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 세력 내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은 FTA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동이 그 당시에 중동 파병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국 요청했을 때 사실 이 좌파 정권 같으면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건데 노무현 씨는 파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무현 씨 같은 국가라는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자기들이 정권을 탈환하고 정권을 다시 가져오고 또 총선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의 실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 수위가 넘어가면은 정말 현장을 투쟁하고 그렇게 해도 정치인들, 정치 세력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일본의 아베의 이 경제 제재 보복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 일본의 경제 보복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돼. 하나는 이 한미 동맹이 완전히 균열이 심각한 상태고, 더더구나 미국이 추구하는 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의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본이 결국은 마음 놓고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핵심은 한미일 삼각 동맹,
더더구나 특히 한미동맹이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아베가 그 틈을 치고 이거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일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북한의 핵이란 관점 봤을 때 한미일 동맹, 특히 한일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요. 일본도. 그런데 특히 일본의 국가 같은 경우 매우 치밀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산 주판을 튕겨가지고 복합적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를 본다고요. 네. 아베는. 그런데 지난번 결국 일본의 아베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에 어떤 칼을 빼들었을 정도 같으면 그건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전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명분은 지난 대법에서 그 일제강제징용 배상자 판결 민간개별 판결이 됐지만은 저는 실제 그 부분은 하나의 명분이라고 봐요. 네. 결국은 지금까지 사였던 이 북한 핵 문제를 두고 이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동맹 체제가 무너지고 일본은 완전 배제시켜버리고 이런 관계가 악화되고 그 와중에 아베 같은 경우 트럼프가 충분히 그 동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같으면은 좌파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정치하는 정치인들 또는 그 소위 자한당 내 어떤 정책하는 사람 정도 전문가 같으면 충분히 이 상황 정도는 인식하고 그렇다면 황교안이가 청와대 갈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좌파 정권의 무능함, 대한민국을 완전히 외교 고립시키는 여기에 대해서 원인 제공한 세력으로 완전히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치적으로 비판에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잊어버리고 청와대 가서 문재인과 특히 또 이 좌파 3중대, 4중대들 같이 앉아서 같이 한자리 한다.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넌센스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정권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그 결과가 바로 황교안 씨의 지지율,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반토막 나는 그런데 정말 예. 대판치는 그 정도 수준. 저는 그 그 지지율이 낮은데 지금 황교안 씨는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예? 그 같이 그 공직에 있을 때 했던 사람들한테 장관 해달라 지금 대통령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문재인 정권이 잘 실정을 해서 무너지면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자리인데 왜 지르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좌파 정권에 그러면 뭐가 뒤가 잡혀가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불당과 그 합당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다음 정권에 받기로 했나. 그렇지 않으면 새가슴인지 도대체 이 양반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황교안 씨와 현재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주소를 알 수 있다. 하나는요. 예. 황교안 씨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관료 출신이고 사실 운이 좋아서 이 법무장관으로 발탁됐고 예. 또 운이 좋아서 총리로 지명됐을 뿐이지 황교안 씨의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다고요. 예. 사실 통정당 해산 사건 같은 경우도 그 황교안 씨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건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그 이석기 통진당 사건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는 청와대 의지, 소위 박 대통령 의지가 작용됐기 때문에 황교안 씨가 어떤 그런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 어떤 어떤 업무의 리더십이나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업무 능력적 측면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가대평가 됐네요. 결국 가대평가 돼가지고. 그럼요. 100%죠. 예, 그래서 100% 가대평가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많은 그 우파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탄핵 이후에 우파가 괴멸되다시피 하니까 정치인 중에서는 정말 어떤 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황교안 씨를 총리도 했고 권한대행했기 때문에 맹목적 기대를 가지고 정치 입문시켰고 거기에 또 김무성과 결국 어떤 그 코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치에 입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현재 한 2, 3개월, 3, 4개월 지났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황교안 씨가 보인 행태가 어떤 언론을 두려워하고
사고하고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정체성도 없고 이념이 뭔지도 이게 지금 황교안식이 지금까지 한 3개월간 평가된 냉정한 어떤 현 주소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우파 국민들은 황교안식 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황교안씨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씨는 정치적으로 저는 이미 검증 끝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일부 국민들은 이 정치 자유한국당의 이 경선 이 당대표 후에 평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때부터 또 탄핵 이후부터 지난 2년간의 황교안 씨가 보인 행태 봤을 때 그 사람은 전혀 리더감이 아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다가 마치 자기가 나라를 구하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기회주의적 행태, 어떤 능력이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아니올시다. 저는 판단하고요. 더더욱이 제가 또 기억 남는 것은 네. 그 황교안 씨가 과거에 그 사드 문제 성주에 아마 사드 설치한 후에 그때 아마 많은 반대 세력들이 거기서 아마 그 집회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황교안 씨가 총리 자격으로 갔었죠. 그때 물병 던지고 막 그랬는 거 보셨을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정상적인 그 총리 그 리더십이 있다면요. 경찰도 강력하게 제재해갖고 그걸 교통 정리를 해버렸어야 된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어떤 나름의 자기 어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그 불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물병 받고 막 옷을 잊어버리고 막 도망가고 했잖아요. 그 사실 굉장히 우리가 저 우파 국민 또 그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총리 입장에 봤을 때 저는 봤을 때 매우 심각하다는 거 보는 거예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이 이렇다 또 보세요. 그게 아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황교안 씨의 무능함,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아마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도무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황교안 씨에 대한 그 정확한 실체, 어떤 역량 평가 부분이 이미 끝났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파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결국 황교안 씨 눈치 보는 게 이 앞으로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있다면요. 현재 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오히려 강한 투쟁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바른 소신 있는 발언하면은 윤리 회부시켜버리고 무슨 5.18이든 뭐 세월호든 무슨 얘기하면은 전부 다 결국은 그 사람은 전혀 우파적 어떤 그 가치관과 어떤 정체성 이념이 없는 사람이다. 강단도 없는 사람이다. 특히 이런 그 난세에 투쟁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어떤 측면을 보더라도 황교안 씨는 전혀 우파의 리더로서의 자격도 없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이미 검증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 현재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거를 견제할 만한 대한 야당이 없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IMF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좌파 정권을 끌어내리는 유일한 해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현재 경제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장을 바꿔가 통계 조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 상태였다. 그러면 경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 나쁘지 않다고 얘기해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이 정권을 주저앉힐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결국은 IMF라는 극단적 상황이 와야 그때 이제는 거짓 언론에서 거짓 보도 못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통계 조작 못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수준은 IMF가 온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그러나 계속 언론에서 저들이 어떤 희망 고문을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아지고 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이념에 사로잡힌 이 좌파 지지자들 또는 중도 같은 경우도 계속 그냥 좋아지겠지 이런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좌파가 이렇게 개판치는데 불구하고 소위 보수우파 정당이 맥을 못 추니까 결국은 현재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은 뭐
공멸하죠. 분명히 공멸합니다. 공멸하는데 대한민국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IMF가 독이지만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구하는 약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현재 보수 우파 정당 정치인이 사라졌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자유한국당은 더불당의 이중대 아니냐, 이런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냉정하게 그만큼 사실 IMF란 건 우리 국민들에게 참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부재니까, 그러니까 보수 우파 정치가 전혀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은 적의 자살골로 나라를 구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거기에 좀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반일 감정이 고조될수록 아마 일본에서는 명분을 더 아마 확보를 하고 강하게 밀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현재 외교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편드는 아마 그 국가가 없다. 그리고 얼마 전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WTO에 했던 거기에서 완전히 개도국이 부여하는 이 혜택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렸잖아요. OECD 국가 멤버이기 때문에. 예.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 농산물 수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예외로 많이 인정을 받았거든요. 예. OECD 가입.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일종의 방어막이. 그러면 결국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이 WTO에서 이 자유롭게 수입 수출 같은 부분들이 이제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외교 한미 동맹이 와해되면서 외교가 고립된 하나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한일 관계, 특히 일본의 어떤 한국 경제 제재는 철저한 외교 고립에 따른 하나의 부산물이고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진단을 해야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좀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이 집권을 해야 되고 선거를 통해서 이 보수우파 정당이 결국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봤을 때는 기대가 전혀 난망이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가는 거는 고통스럽지만 IMF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이제 이 한교안 씨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검증이 끝났다. 저는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 지금 한교안을 지지하고 있는 이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 했던 게 한마디, 예. 저는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결국은 기존에 이제 탄핵 이후에 우파 이 지형 자체가 완전히 갈 길을 잃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소위 보수우파 인물 중에서 그것도 황교안 씨가 총리도 했고 등등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맹목적 기대를 했었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맹목적 지지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리더를 키울 때는요, 그 사람이 굉장히 어떤 시대 상황에서 필요한 어떤 역할, 지금은 투쟁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떤 이 좌파 정당과 이 대적해가지고 강력한 어떤 투쟁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으면 지지를 하고 또 거기에 애매모호하게 좌파와 유사한 그런 어떤 스탠스를 처음에 비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 중에 또 우리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씨에 대한 맹목적 지지 기대는 완전히 우파였던 삭조차도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러한 맹목적 지지는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기회조차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황교안 씨가 잘하면 지지하되 지금까지 봤을 때는 지금은 지지보다는 비판
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또 자유한국당 같은 의석이 많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결국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견제할 정당 아니냐 천만에요. 사실 그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만약 우리 공화당 인원이 한 20명 원내교섭단체 됐으면 저는 대한민국이 아마 뒤집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숫자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 정치 지도자상, 또 정치 투쟁,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요, 그 원내 여의도 문 닫아놓고 전부 현장 투쟁하고 청와대를 에워싸고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을 전부 다 끌어 모아야 되고, 그래서 전국, 그러니까 대도시별로, 각 도시별로 전부 다 이렇게 태극기 들고 다 모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전쟁에 준할 정도의 어떤 그 투쟁의 시기지, 한가하게 문재인과 차를 마시고, 한가하게 어떤 뭐 대변인 발표하고, 이건요,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좌파들이 자유한국당을 갖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임종석 같은 건 내년 뭐 종로 출마한다고 황교안에 오면 아우 뭐 충분히 자신 있다고 등등 할 그 정도로 보면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린 그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을 정상적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다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편말 같은 아웃이어야 되는데 스톱이 뭡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이 황교안 대표나 어떤 정치 지도부 또는 그 의원들 자체 기본 대전제 뭐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투쟁의 출발이 시작된다. 즉 거기서부터 희망이 있는 거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식하면요. 제가 봤을 땐 영원히 저는 자유한국당은 저는 회복불능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맹목적 지지보다는 지금은 투쟁하라고 부추기고 투쟁해야 된다고 저는 많은 어떤 그런 그 요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에서 굉장한 어떤 그 현장에 투쟁을 하는데 여기다 엄청난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를 해야 자유한국당이 따라온다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처럼 여의도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방에 앉아가지고 말로 싸우는 저런 세력에게는 철퇴를 가야 된다고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을 보수 우파를 저는 살리는 길이다. 이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이제는 결정을 할 때가 됐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그 110명인가 109명이죠. 이제 109명이나 하는 것 같던데 그 국회의원 자한당 국회의원들하고 지금 그 야당인데 이 한교안 씨하고 보면 지금 현재 그 해오는 행태를 보면 언론과 여당 정권한테 쩔쩔매고 앉아 있잖아요. 쩔쩔매고 앉아 있는데 뭐를 투쟁을 하겠습니까? 기대 이제 버려야 된다. 저도 봅니다. 저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 지금 2년 반 동안 쩔쩔매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지 않나요? 뒤가 완전히 제대로 잘못한 것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저는 그 황교안 씨가 정말 정치인이 되고자 하고 정말 야당의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요.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우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지난 패스트트랙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 아마 한 5, 60명 정도 아마 경찰 고발한 거를 알고 있어요. 예. 특히 윤석열이가 이제 총장 됐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친정 체제로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남부 지원에서 다 됐는데 남부 지원에 윤석열계에 있는 사람을 지검장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검찰 내는 완전히 방향성을 가지고 소위 내년에 어떤 이 패스트트랙 이 연동형 비례제 플러스 공수처 쪽으로 아마 밀고 나가려고 할 거예요. 왜 그걸 해야 얘들이 이제 20년, 30년 장기 집권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잡으니까 아마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결국 이제 현재 나머지는 다 이미 장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결국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결국 이제 이 현재 이 의원들을 아마 수사를 아마 압박을 가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여당 내에서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영표도 일부 이제 자기들도 이제 이 자한당부터 이제 경찰 고발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나가가지고 미리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받는 척 이렇게 쇼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일단 그 자기들 여권에서 받아놓고 그 다음에 야당은 소위 그 보수라고 하는 자한당 내 의원들을 전부 다 소환해가지고 조사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갖고 아마 탈탈탈 털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정치 사건입니다. 그러면요, 자한당 내의 어떤 지도부 황교안 씨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요, 감옥소 들어갈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장외에서 투쟁하면서 전면 투쟁을 선포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땐 자한당 전멸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렇게 뭐 머리를 숙이면 살려줄 것 같지만 천만에요. 결국은 그렇게 다 죽는 거예요. 밤에 한 사람씩 끌려 나올 것 같은데 도살장으로. 결국은 뭐냐면은 그 와해 작전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거 하려고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 안 치고 뭐 사법부 같은 경우도 정치 재판하니까 전부 다 뭐 벌금이든 뭐든 때려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숨도 못 쉬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잘 알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 투쟁만이 유일하게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좀 인식하고 이 문재인 탄핵을 정식으로 발의를 해야 되고 장외에 전 지구당 당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 문재인 끌어낼 때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저는 저들 스스로 결국은 이 윤석열에 의해서 저는 죽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좀 정확히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와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 인간들 때문에 아무도 하지 못하잖아요. 예? 국민들이 갈 길을 갈 거 아니에요. 자한당이 없어지면 뭐 우리 공화당으로 가든지 뭐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든지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방향 설정을 하게 은근추천 붙들고 있지 말고 황세모 예? 방향 확실하게 해, 확실하게 좀 제발. 아이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황교안 씨는 정치하려면은 정치의 기본부터 좀 배우고 지금은 투쟁이고 자기 목숨을 던지고 본인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정치하지 않으면은 저는 100점 100패한다고 봅니다.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아이고, 하여튼 그러면, 지금 IF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김동현 박사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IF는 사실상 법원적으로 그죠?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시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했는데 그때는 이 파장이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부분 그게 해당되는 사람들만인데 이번에 지금 이 IMF는 전 국민이 해당이 다 되는 거거든요. 다 죽는 길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그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파장이 말씀해 주세요. 97년도 IMF는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그 기업의 재무 구조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수출 주도에 대한 대우그룹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은행에 빌려가지고 또 기업 인수하고 이걸 계속 부피를 키워나간 거 볼륨을. 그렇죠. 사업 확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하는 데서 외형 성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 기업들도 어떤 그 기업 내 재무 구조보다는 어쨌거나 몸집 부풀리고 매출 키우고 막 이런 식으로 경제 형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부의 재무 구조가 취약했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이 생산성 또 인건비도 저렴하고 노조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같은 거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 중국도 그 당시에는 이미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못 따라올 정도였고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수출했던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도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외환이라는 아시아를 쪽에 흐르는 그 당시에 이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은행에 타격받고 갑자기 이제 어떤 외환이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열심히 하면 해결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완전 경기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지금은 뭐 은행도 지금 하면 기업들도 재무구조도 아마 뭐 나쁘진 않아요. 은행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해갖고 뭐 자기 자본 비율도 높고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경제의 인프라 자체가 지금 현재 경제 정책 문제도 완전히 죽여버렸죠. 소득주도 성장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IT가 세계 넘버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탕이 뭐냐면은 젊은 층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24시간 일하고 사무실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꿈과 힘을 가지고 일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금이 어려우면 투자도 받고 또 뭐 젊은 층은 급여도 뭐 이렇게 적게 받고 나중에 이제 뭐 사업적으로 성공하면 이제 같이 스탁 옵션을 간다거나 이런 미래 희망을 가지고 일한 그 환경이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이 소위 주 52시간 해갖고 직원들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완전 잘라버렸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이 최저시급제하고 완전히 급여를 못 줄 상황을 만들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이 무너지고 또 뭐 자영업 무너지고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넘쳐나고 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판매가 안 되고, 이런 경기가 내수가 완전히 침체돼 버리고,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 좌파 정권의 이 자본주의 정책, 재벌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압박, 소위 국민연금을 이용해갖고 경영권 침해하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조가 완전히 경제를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임금이 연봉이 뭐 1억이 넘는 생산성이 안 나오죠. 자동차도 뭐 도요타보다도 생산도 월등히 낮으니까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경제 이 펀더멘탈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상태고, 이제는 경영조차도 이제 한쪽에서 노조가 완전히 개입하고, 네. 또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걸 통해서 경영에 개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오너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해외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니면 접어버리든지. 이러니까 경제에 대한 어떤 주체들이 완전히 그냥 의기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견기업들가 빨리 팔고 그냥 차라리 편하게 살겠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어쨌거나 도전하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게 우리 모습인데, 정말 24시간 불 켜놓고 이런 그거에 우리의 어떤 현주소, 그것이 우리 경쟁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싹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IMF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제 금융위기까지 이제 오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두 가지가 그리스 플러스 베네수엘라 두 복합 형태로 지금 경제의 어떤 파국이 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민간 기업들이 다 사라지고 아마 공무원들 정도만 결국 이제 운영하는데, 결국 이게 그리스자가 아닙니까? 나중에 되면은 세금이 안 거쳐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수가 결국은 이제 확보가 안 되니까 재정이 악화되고, 그럼 결국은 또 뭐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갖고 이제 국가 어떤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거나 97년도 IMF 때는 그래도 금융만 해결하면은 외환만 우리가 좀 확보를 하면은 경제는 돌아갔는데, 지금은 돈을 갖다 쏟아부어도 안 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이 2019년도 현재 어떤 정말 암울한,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도저히 길이 안 보이니까 IMF를 통해서 중도 세력들이, 중도의 이 국민들이라도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갈아보자는 식으로 해야 되고,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는 현장 투쟁의 어떤 선봉에서 결국 이거를 이제 몸집을 불려가지고 문제를 끌어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